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 연속 간담회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황선재 충남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갈등 및 향후 재정 운영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선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구연차 미국에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접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가 아니라 지금 늦은 시간,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 집에 와서 접속을 해서 약간 바깥에 생활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혹시나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공유를 먼저 할 텐데 혹시 이 파워포인트 파일 잘 보이실까요?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제목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고요. 이 발표는 제가 올해 초에 그 논문으로 발간한 그 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간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태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박인하 선생님께 전에 듣기로는 오늘 모이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재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 뭐 경제학자는 아니고 재정이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아마도 이제 제가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인구학자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관점 그리고 향후 이 인구 고령화를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그 시각을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세대 갈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회학자분들께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세대 갈등이 굉장히 그 심화된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또 그 높은 세대 간의 연대를 보이는 좀 약간 재밌는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화가 되어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그렇게 지금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인구 고령화가 심해져도 너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 문화적으로든 상대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제 그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가져올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 갈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한국 사회의 많은 이슈들이 이 불평등, 공정성 관점에서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30, 40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뭐 개인의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자원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그러한 그 항상 늘 공정성과 이 평등의 잣대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대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 이 인구 고령화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시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세대 갈등 문제가 최근에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제 그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인구 고령화 자체가 가져다 줄 세대 갈등의 축으로서 보통 일자리, 연금, 그리고 이제 의료비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은 약간 다른 양상도 유사한 양상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의 핵심은 만약에 우리 한국이 7, 80년대처럼 90년대 초반처럼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덜 민감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학적으로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양극화와 불평등도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을 나누는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 대해서 세대 간, 개인 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인구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이것도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그리고 이 저성장의 고착화는 좌우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과 그다음에 갈등 양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고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이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미리 한번 본격적으로 현실을 진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좀 약간 전통적인 인구학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다양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과연 세대 갈등 문제를 일으키는지, 만약에 일으킨다면 그 핵심 축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기술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지금 현황을 진단해보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연구 질문은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인구 고령화는 과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대 갈등을 반드시 야기할까? 궁금한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만약에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야기를 한다면 이 둘의 그 연결고리, 이 조응을 낳는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영역에서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그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시사점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이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추이에 대해서 몇 가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스킵하는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재밌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빅카인즈라는 이제 뉴스 빅데이터 프로그램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있는 모든 인터넷, 다음에 이제 그 종이 신문 기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시계를 추이라든지 혹은 빈도라든지 혹은 연결어라든지를 한 번에 검색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연구 목적,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낳는지 혹은 이 둘 사이의 조목을 낳는 핵심적인 축은 무엇인지를 일단 현상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빅카인즈 뉴스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기로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낳는 세대 갈등의 축이 일자리,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의료비라고 했는데, 의료비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세대 갈등의 축 혹은 인구 고령화가 야기할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뭐 한국이 워낙 이제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이것이 세대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로 남아있지, 아직까지 이거 내가 우리 부모님들 혹은 그 어르신들 의료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일자리 문제와 다음에 연금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로 드러난 일자리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세대 간의 어떤 그 제로섬 게임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고용률 변화 추이나 혹은 세대 간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대가 원하는 자리와 55, 60대가 은퇴 이후에 남는 자리의 성격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서로가 누구 고용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의 축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일자리의 양과 그리고 이제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궁금한 것이 과연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 정말 내가 낸 돈이, 내 돈이, 혹은 내가 내 세금으로 형태로 낸 내 돈이 정말 노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될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선행 연구나 이런 데서는 많이 논의가 돼 있지만 실제로 돈의 흐름이 연령 간에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령 간, 연령 집단 간에 혹은 세대 간의
이러한 사적인 자원이든 혹은 공적인 자원이든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실제로 서로 주고받고 있나 혹은 흘러들어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9년에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것들을 이제 한국 그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공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1년부터인가요? 2011년부터 이제 최근에는 2019년 정도까지 자료가 이제 가용한데, 이거를 살펴보면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 과연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이제 일을 하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 돈이 그 세금의 형태든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는 형태든 고령층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넘어가고 있다면 얼마만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추이가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빠르고 빨라가게 높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연령 간의 세대 간의 자원의 이동과 그다음에 종류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 현황과 추이, 그리고 이 둘을 종을 나누는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 인구 고령화를 측정을 하는데 2020년 현재 15.7%이고 이것은 뭐 많다면 많고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데 2000년에 사실 7.2%였죠. 그때 비하면 이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 가속화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내에는 또다시 두 배 이상의 증가해서 한 40% 정도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세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수준이고요. 2019년부터 2050년까지의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정도를 비교한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 인구 증가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50년에는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제 그것의 고령화의 속도가 훨씬 더 문제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인구 피라미드라는 인구 연령 구조를 보여주는 인구학자들의 일종의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소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년층과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이런 전형적인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2020년 현재에는 이제 중고령층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항아리형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이것을 역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쯤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국가가 한국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다른 국가들이 200년, 300년에 걸쳐서 경험했던 인구 구조를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총 인구는 이제 자연 감소는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의 50년부터는 그냥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상대적인 인구 비율이 2010년에 10.8%부터 2070년에 46.4%까지 굉장히 높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약간 안 좋은 것은 인구 고령화의 이런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그 고령화되는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총칭을 하는데 2022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69세, 70에서 74세 고령 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이제 유엔에서는 오디스트 올드라고 하는데 고령 인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은 고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는 연령 계층이라기보다는 소비를 하고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그중에서도 이제 이 80세 이상의 올디스트 올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형태의 연금과 의료 형태의 소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순히 이 숫자만으로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소위 말하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수준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16.6%고요.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뭐 정확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많이 쓰는 이상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율이 7%면 고령화 사회, 7에서 14% 사이면은 20%,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7에서 14까지, 14에서 20까지는 고령 사회, 20% 이상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되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굉장히 고령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심한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보다 더 빨랐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시간이 충분하면 저희가 같이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준비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지내왔던 패턴, 살아왔던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이러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 특성상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 이게 약간의 인구 고령화의 효과가 그 기후 변화와 약간 비슷해요. 이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당장의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점점 익어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죽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세대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 이게 진짜 문제가 될 거야. 이게 내 문제야라고 공감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 많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인구 고령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방금에 보셨던 고령화의 질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과 맞물려서 이제 인구 절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구 절벽의 핵심 축이 우리나라 전체라기보다는 지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아주 극단적이죠. 이건 사실은 한마디로 2022년 현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서 고령화 사회에 있는 것은 그 세종만이 고령화 사회가 있고 나머지 지역 같은 건 신주계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부터 약간 뭐 10여 년 뒤입니다. 2030년에는 세종도 고령 사회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 고령화, 아마 재정 운영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실 때 지역이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여기 보는 오렌지 점선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란색 실선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년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이제 비율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약간 급증하고 있지만 약간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그림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오렌지색 그 점선을 보시면 이것은 노년 부영비라고 분자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위치를 하고 분모에는 이제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분자로 한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년 구성비라고 부르는데 노년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년 부양비도 같이 증가하는 패턴은 당연할 것 같은데, 한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노년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저출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반드시 있지만 분모가 급감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모가 급감하는 이유가 55년생부터 63년생 사이에 그 후기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에 있다가 분모에 있다가 갑자기 분자로 이제 올라가서 커지는 부분이 크고 여기서의 분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됐던 저출산의 여파가 분모를 확 줄이는
그러니까 초기 생산 연령 인구까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는 굉장히 분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분모가 급감하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노년에 대한 부양 부담이 지금을 전 이후로 해서 굉장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끓는 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실제 한국 전체 인구에 체감이 되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지금부터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간단하지만 좀 흥미로운 그래프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가? 뭐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혹시 서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카인즈에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이라는 걸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9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제 매월 해당 그 키워드를 핵심으로 하는 신문 기사가 몇 개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화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기사가 2000년대부터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갈등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 역시 2000년대를 이제 전후로 해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그 신문 기사에 언급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도 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인 것이 상관관계인 것인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구 고령화 및 세대 갈등과 관련된 뉴스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를 키워드로 하던 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세대 갈등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역시 그 증가 속도는 완만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제 생각에 있는 2000년경의 한국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7% 이상이 고령이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거 문제 아니야? 라는 것들이 이제 신문 기사 속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는데 고령화와 세대 갈등 사이에 이제 연도별 빈도의 정도를 보시면 0.87이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과학 연구에서 보통 0.4, 0.5 이상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의 종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음에 이거를 시기를 좀 나눠봤어요. 1900에서 90년, 1999년까지는 상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0.31.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0.12. 2008년부터 2020년까지 0.71로 굉장히 최근에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생각해 보니까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령 인구에 대한 부담까지 높아지는 거 아냐가 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조금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가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이제 전제 아래 그러면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을 얘기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는가를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그 웹사이트에서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는 빈도가 한마디로 인구 고령화 세대 갈등이 같이 언급되는 기사 중에서 함께 등장하는 언어의 키워드의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자리가 가장 높고요. 다음에 이제 저출산 우리나라 노인들, 좀 경제적,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요인들이 있고, 다음에 청년, 저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인구 고령화 및 세대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 국민연금, 청년들, 저성장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해석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고, 그중에서도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국민연금을 등을 둘러싼 이 세대 간 형평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을 핵심적으로 보는 게 맞고,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어떤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연관으로 떠올랐던 일자리에 대한 세대별, 세대 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 간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용률,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연령별 고용률의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고용률이 이제 파란색 실선인데요. 뭐 살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 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외하고 분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증가하는 와중에 20에서 29세의 고용률이 전 연령 집단에서 유일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고용에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고용되는 정도의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30대는 이제 고용률이 높죠. 다음에 40대도 이제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50대와 그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고용률을 능가하고 있죠. 그리고 60에서 64세의 초기 노인들 같은 경우에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률, 일자리 양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20대들과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는 듯한 50대의 어떤 양상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양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19년 61.9%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구체적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대 고용률은 동일 기간에 60.2%에서 58.2%를 감소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두기 어려운 15에서 19세 집단을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 집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부터는 60에서 64세 집단보다는 낮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에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같이 고용률 수준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변화 방향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패턴은 50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50대의 고용률은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이르러서는 30대의 고용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에서 64세 집단도 50대 연령 집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고용률의 증가 수준도 50대 다음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부터는 20대보다도 높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초반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386, 486, 이제 586이 돼버린 이제 그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서강대학교의 그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50대가 잡고 있는 이 모든 자원,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 정치를 보는 경제적인 권력, 이것들이 세대 갈등, 특히 청년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에, 일종의 좋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 패턴을 이제 성별로 나눠봤는데요. 성별로 나눠봤는데, 방금 전에 그 그림을, 그 추이를 남성과 여성, 이제 성별로 나눠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기서 재밌는 거는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대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20대 남성의 고용률이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남녀 집단 모두가 증가했지만 50대 여성들의 증가가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50대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 혹은 그 고용돼 있는 섹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겠다, 부럽다 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50대의 고용률 증가를 단순히 양적 증가로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단초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일자리 양 측면에서 살펴본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크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50대 및 6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상승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청년층과 그다음에 고령층, 노인들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갈등의 소스가 있다면 20대 남성 혹은 20대
청년들과 이제 50대와 60대 초반, 그러니까 은퇴되는 직전에 그 세대 간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고용을 얘기할 때 그 단순히 이제 고용률이라는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오인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의 질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 제가 그 구할 수 있는 통계 중에서 이제 뭐 더 좋은 통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것 그리고 소득 수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의 질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고용 형태,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3년부터 2019년 이제 국가 공식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를 보시면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세대 간 추이 중에서 특히 흥미있게 드러났던 60세 이상과 다음에 50에서 59세, 다음에 20에서 29세 이 세 집단을만을 이제 실선을 표시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봤는데요. 보시면 20세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잘 안 되고 고용이 돼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그 고용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50에서 59세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비정규직 비율도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률도 높아졌지만 그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는 일자리의 질,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괜찮은 자리에 있다. 그것을 유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대보다 낮아요. 50대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그런데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모두 현실적으로 60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규직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보다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시적인 일자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션으로 표기된 추세선은 이제 앞선 일자리의 양 분석 결과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20대, 50대, 60대의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20대의 겨울은 2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를 했고 50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수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20대와 60대는 사실은 저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세대. 나라고 오히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갈등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얘기했을 때, 이게 젊은 청년들과 60대 이상의 노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을 이제 성별로 나누어서 본 그림인데, 뭐, 사실은 그 패턴이 남성들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굉장히 좋지 않고, 다음에 비정규직 비율도 증가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세대 간 일자리의 질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득순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래프가 좀 약간 그려놓고 보니까 조금 약간 난잡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6년과 2018년에 각 연령별 평균 소득과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의 이제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해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통계가 짧은 통계밖에 없어가지고 공식 통계 중에서 제가 좀 짧은 시리얼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증가하긴 했는데 그리고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전형적인 역유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 임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45세, 49세 연령 집단에서 20단에서 정점을 이루지만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이보다 이른 10년, 35에서 39세에서 중위소득이 정점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일종의 임금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간의 격차 증가는 동일한 연령 집단 내부에서의 소득 불평등 증가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한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동일 연령 집단 내 소득 불평등이 40대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집단, 50대 집단까지 합쳐서 얘기하자면 뭔가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40대 내부에서 50대 내부에서의 소득 간의 이질성도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50대의 상황이 40, 40대 후반과 50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소득까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40대 내부에서의 50대 내부에서의 서로 여건이 또 너무 다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86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뭔가 한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 또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대와 50대는 가족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가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50대가 더 상대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20대 집단에게 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그 50대 부모 밑에 20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둘이 함께 증가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둘의 하나가 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나빠진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분석 단위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20대들이 지금처럼 약간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대들이 여러모로 고군분투해서 그 자원을 과거보다 20대와 많이 나누고 있다라고 사실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통해서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586과의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세대 간의 일자리 양과 질을 요약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상의 세대 간 일자리 양, 고용률, 그리고 질, 비정규직 비율, 소득 수준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20대 남성과 50대 전체의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 차이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노인과 청년들 사이의 그런 경쟁 구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 남성의 경우 고용률 급감과 비정규직 비율의 급등성에서 일자리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 사실 뭐 이대남 현상도의 어떤 경제학적 기반, 인구학적 기반도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0대의 경우는 20대 남성과는 반대로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소득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고용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50대가 20대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다. 그리고 50대가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20대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것들 종합해 보면 이 세대 간 일자리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사이의 핵심적인 주요 연관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이런 고용률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단편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일자리 문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했던 분석이 국민 이전 개정을 통해서 과연 연령 집단 간의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민 이전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뭐 보니까 1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이전 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GDP를 만드는 국민 개정과 유사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 개정이 있고 국민 개정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국가 단위에서 총량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개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 개정, 그다음에 자본 개정, 생산 개정, 뭐 이렇게 금융 개정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통념적인 수준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이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세대 간 문제 혹은 연령별 문제로 쪼개어 보기 위해서는 국민 개정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에서 출발한 것이 이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민 개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령 간에 어떠한 형태의 자원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과연 젊은 세대로부터 고령층으로 실제로 자원이 그것이 사적 자원이든 공적 자원이든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나? 이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약간 세대 간 형평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고 싶다면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인정 개정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국민계정 혹은 국민계정 체계라 그러죠.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국민계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총량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각 경제 활동을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령별 경제 활동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 집단 간 경제적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주요 참고 문헌으로 이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를 어떻게 실제로 만드는지에 대한 유인해서 만든 매뉴얼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매뉴얼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통계청에서 만드는지에 대한 그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및 영향에 대한 관심 증감에 따라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연령 집단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국민 이전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처음 공표가 됐고요. 그래서 국민 이전 개정을 분석을 하면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령 집단 혹은 세대 간 각종 사회 경제적 자원 이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문제를 세대 간 사회 경제적 자원 배분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통계청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19년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활용해서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서 이제 고령층으로 정말 우리의 자원들이 다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지 가속화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과 형태의 자원이 이동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 이전 개정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제 수식 같은 건데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떤 연령에서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때가 있고 보통 유소년층이고 노년층들이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단과 연령 집단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집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산 연령 인구층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생애 주기 적자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하는데요. 그래서 유소년층과 노년층 같은 경우는 적자가 더 많은,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적자가 더 많은 연령층이 되고, 생산 연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발생하는 구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별로 어떻게 그 생애 주기 적자 패턴이 드러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소년과 이제 노인층이 되겠죠.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꾸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을 때 그 적자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메꿀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연령 집단으로부터 대가 없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전, 트랜스퍼라고 하죠. 그 트랜스퍼는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 프라이빗 트랜스퍼가 있고 국가로부터 받는 각각 공공부조나 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 퍼블릭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방식은 트랜스퍼고요. 다른 하나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 왔던 것을 필요할 때 빼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자산 재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는 적자 구간이고 어떤 경우는 흑자 구간인데 그 적자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 다른 연령대로부터 갖다 쓰거나 트랜스퍼로 혹은 내가 혹은 국가한테 맡겨놔서 저축을 시켜놔가지고 그 돈을 나중에 갖다가 쓰거나 이것을 이제 asset based reallocation이라고 해서 재배분, 자산 재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자산 재배분으로 메꾸는 그 과정을 연령별로 생애 중에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도식화 시켜나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이전 개정은 크게 좌변에 생애주기 적자,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의 패턴을 보여주고 그 흑자와 적자를 어떻게 메꾸는지를 이 이전과 그다음에 자산 재배분으로 메꿔 나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공공은 퍼블릭은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은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국민이전 개정 2016년 자료를 활용해서 1인당 생애주기 적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예측하셨던 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7세까지는 이제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어들이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나이대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16세 때가 가장 적자가 많은 구간입니다. 이 적자는 대부분 교육에 투자되는 공적 자원과 사적 자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 유소년층 적자는 대부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기대하셨다시피 27세부터 59세까지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아서 흑자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적자 이유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의료비의 공적인 사적인 지출이 높아져서 이 적자가 생기고 최근에는 이제 기타 사회보호 수요가 높아지면서 적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그림에서 사실 내리사랑의 형태가 보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0에서 27세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상당히 긴 시간들이거든요.
이 적자 발생하는 기간도 길고 총량도 사실은 노년층에 비해서 훨씬 더 적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대에 대해서 이거 불공평해, 불평등해, 얘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살이 이쪽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소득도 더 많이 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쓰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버는 걸 속도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국민 이전 개정의 생애주기 적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좌변과 우변 중에서 좌변에 해당하는 변화 추이를 2010년부터 16년까지를 연령 계층별,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과 고령층을 나눠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표인데요. 그래서 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적자의 크기가 이 정도에서 단연 10억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0에서 14세 같은 경우 9.9% 증가했는데 사실은 2010년에 비해서 2016년까지의 그 적자의 증가율이 고령층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금액이 유소년층만큼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증가율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적자가 더 커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65세의 그 소비량도 굉장히 증가하긴 했습니다. 한 60% 정도. 근데 절대량이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공공 소비도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의료에 대한 형태겠죠. 그다음에 민간 소비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65세 이상의 노동소득 벌어들이는 거, 쓰는 거 말고 벌어들이는 것도 사실은 절대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132%로 증가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 생긴 적자, 연령 계층별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메꾸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이 연령 재배분의 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이라는 것과 다음에 자산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빼서 쓰는 방식 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층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공공 연령, 공공을 매개로 해서 공공기관,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를 매개로 해서 그 적자분을 메꾸고 있는 게 사실 퍼센티지 보면 굉장히 크게 증가하긴 했어요. 88.8%로 그 적자분을 메꾸고 있는 패턴이 88.8%가 증가했거든요. 공공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절대적인 금액을 보면 또 이렇게 유소년층에 비해서 또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높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부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메꿀 수도 있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와 정서상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거나 혹은 이것은 이제 가구 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 가구 간 이전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모아놨던 것을 쓰거나 이걸 통해서 많이 메꾸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가분도 사실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 비율은 사실 높진 않아요. 증가율만 보면 과거보다 현재의 뭔가 고령층에서의 소비하는 소비분을 우리 정부의 영역, 공공의 영역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을 연금의 그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노인들 고령층의 전체 소득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 부조나 이런 공공 이전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 즉 자식으로 받은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 속에서 과연 그 자식들하고 그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해질까? 예전보다 이제 더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네들 잘 살아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에서도 나라에서 받는 게 어, 자식으로 받는 것보다 더 적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0, 60대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서 오히려 자식 세대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세대 갈등이 더 악화될까? 오히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패턴이고요.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이제 뭐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현황과 양상을 국가 수준의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 문제를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원인은 제가 살펴봤더니 한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불안 전성이 이 최근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이런 사회경제적 부담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한은 실질적으로 인구학적으로 관점했을 때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및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우리 이대로 괜찮나? 하는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인 배경, 이 두 가지 트렌드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을 잇는 핵심적인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을 드러났고요. 의료비는 아직 핵심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일자리 이슈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20대 남성 집단과 통계 기간 동안에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50대 전체 집단의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국민이전 개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금, 복지, 의료비 등의 세대 간 자원 배분 이슈의 경우 생산 연령층, 연령 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에 의한 연령 재배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간에 의한 재배분보다 공공에 의한 재배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층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일자리에 뛰어들어서 소득도 올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갈등의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과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연금과 같은 당면 사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고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슈니까 근데 보다 단기적으로는 이 국민이전 개정 분석해 보면 의료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사회보호 수요에 대한 것들도 같이 사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아까 우리가 봤던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는 그 시대에는 사실 이 다른 부분, 의료비하고 사회보호 수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이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나 부록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사실 개봉호 선생님께서 더 아니, 전문가시기 근데, 때문에 아니, 그 개봉호 선생님 교수님요, 말씀 부록도 네. 설명 주셔도 될 것 같으면 시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다 좀 재밌게 찾아본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에 항목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당신 응답자께 생각하시기에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를 이제 물어봐요. 물어봐서 이제 답은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데 2015년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제가 한번 합쳐봤어요. 합쳐봤더니 어떤 재밌는 패턴이 드러나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뭐 65, 63, 62, 64, 64 그냥 크게 사실은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20년과 2021년에 정말 이거는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졌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역시 한국에서는 세대 간 분란을 줄이려면 만나지 말아야 되냐. 2020년,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줄어들고 부모 자식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넓게는 세대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드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당신 생각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과 2021년에 조사된 거의 모든 서베이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물은 거의 모든 서베이에서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2020년과 2021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던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런 세대 갈등이나 뭐 고부 갈등이나 이런 것에 왔었을 것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냐? 그것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화될 세대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연령별로 2021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쪼개보면 20대가 아니라 30대가 가장 높아요. 30대가 가장 높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가장 낮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막상 노인이 돼보면
내가 이제 그 수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지, 젊은 사람들 힘들겠지.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뭐, 나도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한 수용도가 좀 높아지는 패턴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령층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세대 갈등의 의식을 느끼는 집단이 10대나 20대가 아니라 30대 혹은 40대 초반이라는 거죠. 진짜 노동 현장에 들어서 소위 말하는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일도 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친정, 처가 뭐 이렇게 시가에 가가지고 실제로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사실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집단이 30대와 40대인데 우리가 그동안 세대 갈등을 얘기할 때 이 3, 40대에 너무 주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통계들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세대 갈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 저는 오히려 20대와 60대 이상이 아니라 그 3040, 30대와 40대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년 고령층을 부양하고 있는 이 3, 40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유소년층에 대한 관심, 고령층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이제 수저계급론 담론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 생애주기상에서 아까 보셨지만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세대 갈등을 이해할 때는 방금 전에 갈등의 인식 수준도 가장 높은 이 집단에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세금의 정도, 한국 같은 경우 조세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일단 세금 자체에 대한 그 조세 정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3, 40대가 이 세금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부동산 자산이 5,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5,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자산이 3, 40대로 무난히 넘어오면 괜찮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3, 40, 한국 같은 경우는 20대에는 고용의 양과 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고전하긴 하지만 30대, 40대, 물론 이게 패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30대와 40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는 오히려 좀 덜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동산이 5, 60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5, 60대의 부동산이 3, 40대로 뭔가 안정적으로 이전이 되는 패턴이 가능해진다면 제 생각에는 세대 갈등의 문제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경제적인 이런 이슈가 가장 세대 갈등의 핵심 축이 될 거긴 하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대 정치가 너무 심각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세대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전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고령층 가구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 만나면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인 가구의 증가, 즉, 청년층에서의 독립된 가구의 증가와 고령층에서의 독립된 가구의 증가가 증가하면 물리적인 마찰, 세대 갈등 수준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사실은 세대 갈등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변수는 사회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1인 가구 증가하게 되면 내가 벌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 내 자식한테 가는구나, 내 부모한테 가는구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고 교수님 말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정해진 시간대에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이 파워포인트나 요런 그 기본적인 자료들도 함께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간담회를 다시 또 관심 있게 다시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련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저희가 이제 발표자뿐만 아니라 요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토론자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 국민대학교의 개봉우 교수님 모시고 발표 내용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뭐 관련한 다른 시각들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예, 예, 저 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예, 너무 좋은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마지막에 지금 발표 너무 이제 재밌게 듣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록 얘기 먼저 하고 이제 뭐 시작을 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제 3, 40대가 이제 갈등을 가장 이제 세게 인식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그 선배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랑 면담을 하는데 학생이 갑자기 그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약간 공황 장애가 있다고 약간 뭐 논문 얘기를 했겠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뭐 이제 잠깐 심호흡을 하고 한 10분인가 뭐 20분인가 있다가 이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이제 아픈 건 알겠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뭐가 힘든데 지금 내가 훨씬 복잡하고 지금 쟤는 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저거는 쟤는 뭐 저러는 뭐 이제 속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황쌤 말씀하셨던 뭐 세대 간의 갈등의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3, 4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님 세대와의 어떤 뭐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 세대와의 갈등의 인식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간 갈등을 생각하는 게 아마 두 가지를 이 집단은 아마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강하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애들은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관계만 생각을 할 거고 어른들은 이제 애들하고 관계만 생각하니까 부하가 세세간 갈등 좀 덜 걸리니까 뭐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몇 가지 굉장히 뭐 흥미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 뭐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기는 한데 이게 뭐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대 간 갈등이 진행이 됐느냐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뭐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기사를 쓰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뭐 이제 기자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문화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다리폰을 팔아가지고 뭐 카페에 가서 뭐 사람들 따로 앉아있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생산하는데 품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이슈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자료가 이제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쉽게 뭐 쉽다기보단 좀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게 또 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좀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역으로 이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중심축은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문화적이고 좀 다른 어떤 정체성, 뭐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도 꽤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사실 근거가 없는데 뭐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뭐 등산을 가자고 그러셔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뭐 오케이 가자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확실히 등산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는 선호하는 연령대가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가니까 제가 이제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린 사람인 거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아주 어리지가 않으니까 뭐 제가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배 교수들이 주로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은퇴식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되게 사랑하시고 그 모임을 사랑하시고 뭐 그래서 이 모임은 이제 내가 마지막 멤버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취향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너무 다른 게 아마 한국에서는 더 세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뭐 사실 제가 뭐 문화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상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느낄 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느냐 사실 자료가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저희 뭐 사회과학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얘기 뭐 사실 그
예, 그거 좀 이따 들으면 되겠네요. 노동시장 경험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면은 이제 20, 30대 남성하고 이제 50대 혹은 이제 60대 초반 남성의 이제 노동시장 경험이 지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잘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세대 간 아까 이제 황 쌤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이제 50대 이상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일자리의 질이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생애 과정의 문제가 좀 이게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 뭐 그게 세대 간의 불평등일 수도 있을 텐데 생애 과정 자체가 좀 수록적으로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점점 그 20대들이 뭐 이게 노동시장이 어려워서 안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이게 딜레이가 된 것 같은, 이게 늦어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20대 초반이나 뭐 25살 정도 되는 사람은 사실은 당연히 뭐 그냥 아직 그 제대로 된 잡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도 안 되는 상황, 예전하고 좀 다르게 휴학이 너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약간 그냥 왜 쉬지 애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휴학이 너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그 시절에 뭐 나와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스테이러스가 좀 이렇게 약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좀 더 방금 저희가 좀 정교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어떤 딜레이된 효과를 따지고 나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 분명 차이가 나는 게 없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 차이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코호트들 간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게 사실 뭐 자료의 문제도 있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좀 많아도 사실 방법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좀 많이 좀 방법적인 어떤 좀 혁신이 필요한, 좀 약간 꼼꼼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제가 어제 본무사한 거 오늘 발표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한 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이철son 교수님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저도 뭐 사실은 뭐 이철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철선 선생님이 가지고 그 제기하시는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인 세대를 블레임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 상황.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연금을 받아먹는 노인네들, 약간 이런 뭐 셀피시 제너레이션, 뭐 그러니까 그리디하다, 뭐 호주에 뭐라고 그랬더라, 뭐 그리디 뭐 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되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용어가 특히 노인 세대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뭐 드시는 게 별로 없는데 왜 당신들이 다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뭐 공적연금도 너무 이제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논의에서 소환이 되는 거는 노인 세대가 아니라 그 밑에 바로 있는 뭐 지금으로 뭐 38세대나 60년대생들이 이제 소환이 된다. 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까도 보여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층의 이제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들이 이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까 그 국민이정 개정 분석에서도 보게 되면 이분들의 노동 소득도 많이 늘어난 거고, 뭐 그렇게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데 뭐 양날의 칼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실 무리하게 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건강하시니까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층 중에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예전에 비해서 사실 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은 올라가고 생활 수준은 올라가고 플러스 그분들 안에 뭐 그 이질성은 증가하는 그 패턴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봐야지. 근데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얘기에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고령층을 되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65세 이상이면 뭐 의존적일 거다. 뭐 그렇죠. 연령이 굉장히 강력한 거는 맞습니다만 연령 기준이 사실은 지금 이제 동일한 계속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향후 뭐 3, 40년 있다가 65세 인구하고 지금 65세 인구, 또 예전에 65세 인구는 사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굉장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이제 파급 효과를 조금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몇 개 한 게 있습니다만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그걸 디스카운트를 좀 하면서 논의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 또 하나 생각은 이제 초고령층이 증가하면 이제 건강과 관련된 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게 이제 당연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초고령층의 건강도 사실 좀 굉장히 좋아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연구 같은 경우는 좀 된 연구긴 합니다만, 이제 총 고령층들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분들이 정의하시기에는 seriously ill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중병 뭐 이렇게 중병 좀 많이 아프신,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뭐 여러 가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추계 방식을 사용해서 했는데, 교육 수준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걸 고려하면 오히려 많이 아픈 사람의 절대적인 수가, 뭐 이게 뭐 인구 대비 이게 아니라 60세 이상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의 그냥 숫자 자체가 2000년보다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숫자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물론 양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시니까 이제 건강보험에서 많이 타 드셔가지고 우리가 의료비 공적으로 많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덜 부담을 준다는 게 맞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추세는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이해할 때 조금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좀 상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할 결과인데 잠깐만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거 화면 공개 되겠죠, 제가? 네. 이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별거는 아니고 지금 뭐 공정성과 관련된 어떤 그 지금 분석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X 독립 변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느냐, 뭐 간단히 시간이 있으니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는 뭐 내 두뇌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대접을 잘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웃컴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요런 제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 우대 제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와, 그래서 요걸 그냥 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가 공정성의 인식,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수록 뭐 그다음에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분석한 건데요. 연령대별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9세에서 20세가 이제 기준 연령이어서 지금 표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면 되니까, 예를 들면 더 내가 공정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더 그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10대들, 그 젊은 사람 2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도가 이제 센 거로 나타나는데, 연령대가 올라간 30대에서 45세, 45세에서 60세, 뭐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그 상호작용항을 보게 되면 더 작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0.166인데 뭐 여기는 그거 빼가지고 0.023을 이제 빼가지고 되는 거니까, 20대보다 30대에서 그런 경향이 약하고, 20대보다 뭐 40대 후반, 뭐 50대에서 그 경향이 많이 더 약하고,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 50대 집단에서 그 경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도가 40대, 50대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대들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싱크로율, 내가 대접을 잘 받으면 뭐 좀 더 제너러스하게 이제 뭐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뭐 약간 뭐 우스갯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이게 어디서 여기구나. 화면 공유를 중계하면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20대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인식들, 평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자신의 상황에 대한 뭐 억울함,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도를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그 민감도가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정성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아까 황 선생님 부록에 보여주신 거하고도 조금 뭐가 좀 관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패턴이 거꾸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와 그러니까 20대, 30대와 사실 40대, 50대, 뭐 3, 40대, 40대들 간의 이 결이 생각하는 결이 굉장히 다른 거를 좀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기후변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할 때마다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걸 쉽게 이해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취하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근데 어 둘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사람이 인구가 줄면 사실 기후에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실 사람만큼 이렇게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기후에 부담이 되는 종이 뭐 지구에 없으니까 인구가 줄면 뭐 기후에는 큰 도움이 될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게 이게 불평등의 문제하고 연결을 안 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뭐 이제 뭐 유럽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이나 뭐 사실 기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저개발 국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부담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으로 얘기하는 것도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이 인구 고령화, 인구 변화라는 주제하고 기후 변화라는 주제가 사실은 쉐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이전 개정 분석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이제 막 바뀌잖아요. 뭐 유소년층, 뭐 그다음에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 그다음에 그 노인들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이제 총량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게 총량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연령 구간대별로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규모가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용이하려면 평균으로 보고, 그러니까 물론 총량 자체가 이제 중요하고 사실 이전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사실 스토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 평균도 같이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주신 평균은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모가 막 많이 워낙에 규모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막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아, 역시나 이 또 새로운 관점과 또 추가적으로 또 재밌게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참석한 분들의 질문을 좀 간단하게 받고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 갈등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국가 재정을 이제 담당하는 조사관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해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40대의 세금 문제를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세금을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세대 갈등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현재 세대의 저도 뭐 40대, 50대, 60대 현재 지금 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세대에 있어서는 최대한 증세를 막는 것이 자기의 그 어떤 효율을 높이는 형태일 거고,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미래 세대들, 지금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10대인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현재 당장의 증세를 필요한 형태, 아니면 지금 계속 밀어놓으면 자기가 3, 40대가 되면 근로소득세가 정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더블이 되는 우려가 지금 사실상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갈등을 바라보는 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민간 이전과 공적 이전의 어떤 비율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이 계속 이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자료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내용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집단 간의 어떤 표 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 개인적인 그 표 대결을 했을 때 아까 그 개봉 교수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노인에 대한 혐오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증세의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은 뭐 사실상은 어떤 노인복지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형태 아니면 증세를 해야 되는 형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과연 그 혐오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점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 기우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의 어떤 전체적인 갈등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 두 분의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질문은 아니고 자유롭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먼저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고령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류 유서를 따르겠습니다. 개봉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물론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만 네. 뭐, 예. 지금 뭐,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당연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너무 이제 비현실적으로 들려가지고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세금 얘기를 하고, 사실 연금 재정 얘기를 하고, 뭐, 고령화 얘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구 구조의 인구, 뭐,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뭐 인기가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적은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내는 거를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지금 한국 경제의 규모가 뭐 몇십 년 있다가 인구 구조가 줄어드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 얘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뭐 그렇게 지금 뭐 생산 가능 인구의 주가 줄어드는 것만큼 전체적인 생산의 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측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산 규모는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좀 천천히 뭐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에는 누군지는 이 몫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 뭐 제가 뭐 그래서 법인세를 왕창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세율도 잘 모르고 세제도 잘 모르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아주 큰 이론적인 틀에서 봤을 땐 개념적인 틀에서 봤을 땐 이런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몫에 대한 터치를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 번 거를 이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거를 꼭 기업을 기업이 착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몫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마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자본들이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국가에서 뭐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들을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뭐 너무 이제 거한 얘기긴 합니다만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대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유지를 할 방법이 지금 있는 그 세율과 어떤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분명히 안 될 테니까 뭔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이런 것들을
이게 뭐 글로벌 기업을 위해서도 뭐 노동자가 아무리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물건 살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 사람들도 일할 사람이 계속 필요할 텐데 이게 너무 노동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이게 과연 서스테이너블 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그 얘기를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몇 프로 뗄 거냐 이렇게 많이 떼면 죽을 텐데 뭐 이 얘기만 계속하게 될 거고 아마 그거는 솔루션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보태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 주체를 얘기할 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 경제 주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령화 혹은 저출산과 관련된 전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지금 이 세 주체가 약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변하고 그다음에 고령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 생태 세율이 유지가 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 집단에서의 이제 눈치 게임이 이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다른 집단의 목소리가 불만이 높아지고 이 불만을 해결해주면 다른 집단의 또 그 불만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 사실 본연적인 역할이 그것이죠. 그렇죠. 정치를 통한 혹은 정책을 통한 그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총대를 매는 사람은 이제 정부가 돼야 되는 할 텐데, 그럼 이거를 아까 전에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평균 이것과 관련된 제가 조세하고 재정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이나 노인 혐오에 대한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복지와 연금에 들어가는 조세 저항이 셉니다. 그 둘 사이에는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개봉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허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대해서 좀 더 뭘 좀 다 쓸 수 있겠다, 더 쓰고 필요해서 좀 나머지 때는 돈을 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복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이 고령층에 조금 더 타겟화된 그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먼저 늘려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 저항 부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제 생각에는 내가 낸 세금이 내 자식이나 내 부모한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몇 가지 연구가 있는 게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 예를 들어 조세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그 전통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내 자식도 먹여 살리고 내 부모도 여기 살리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그 고령층을 위한 그 세금 증가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만났더니 오히려 세대 갈등이 완화가 됐고, 다음에 이제 청년층이든 고령층이든 1인 가구가 점점 그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과연 30, 40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 선생님께서는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줘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진짜 생산성이 높고 다음에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집단에게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고 더 자원을 몰아줘야 전체적인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끊어지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트렌드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낸 세금이 내 부모한테 갈까? 혹은 미래에 나한테 돌아올까? 혹은 지금 당장 내 자식한테 쓰일까? 이 후자 같은 부분, 한국 같은 건 공감이 잘 되고 허용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그 초등교육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지금 0세부터 10세 사이 부모 세대들은 느껴요. 그리고 그거 0세부터 10세까지 큰 과정에서 느끼지만 본인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그 보육이나 초등교육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능감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할까요? 재정적인 투입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효능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능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개봉호 교수님께서 이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이제 제가 좀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믿지 않는, 약간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믿고 거기에서 부안해동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불평등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무한해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용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식이 변하면 그것이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인식 자체가 믿음을 낳고 믿음 자체가 태도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태도의 변화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팩트들을 미디어든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에 전 국민적으로 사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뭐 조세와 재정 관련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불평등 인식으로 그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현재 현 수준보다 불평등을 높게 믿고 있던 사람도 낮게 믿고 있던 사람도 이러한 팩트에 기반한 정보 노출에 대한 빈도가 미디어를 통한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그것이 실제 수준에 근접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고 응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고령화와의 심화는 우리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에 대한 누군가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팩트에 기반해서 그 정보를 주체는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공유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념에 기반해서 그 팩트를 재조립하는 경향성이 좀 적거든요. 수용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이런 그 팩트에 대한 정보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봉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국민이전 기능 같은 경우는 연령 계층별 총량도 보여줄 수 있고 연령별 평균값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생애주기 적자 그림 같은 경우는 1인당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그 연령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1인당 평균적인 소비나 혹은 생애주기 적자의 패턴은 사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11년부터 19년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노인이라고 해서 지금 노인이라고 해서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도별로 보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해요. 덜 쓸 때도 있고 조금 더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늘어난 총량은 그 고령 인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지 1인당 사용하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고령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한 거죠. 내가 예전보다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기여도도 더 크고 소득도 더 높게 기여하고 있고 과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1인당 쓰는 평균도 높은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경험적인 팩트는 없지만 이미 세대 간에 공유되고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혐오가 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뭐 어떤데 이런 얘기보다는, 아이고, 요즘 어르신들은 그래, 뭐 늦게까지 나이가 은퇴하고도 고생하시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유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 30, 40대 한창 일하는 연령층에서의 조세 저항을 조금 줄이고 그 필요에 대한 수용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른 시간입니다만 지금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늦은 시간에 돌입하는 상황인지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 인구 구조와 재정 간의 어떤 논의를 하면서 쭉 이제 시리즈로 구성을 해왔는데 사회학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제 갈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또 역시나 이번 그 교수님이나 그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에 또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또 가요. 네.